여러분, 혹시 텅 빈 방 안에 우두커니 앉아 알 수 없는 공허함에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으신가요?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울 때 문득 밀려오는 적막감에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불안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살아갑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직장 동료들과 부대끼는 삶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삶의 계절이 바뀌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혼자만의 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삶을 찾아 둥지를 떠나고 북적이던 인간관계는 하나둘 흩어지며 결국 내 곁에 남는 것은 나 자신뿐이라는 서늘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에 깊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고독을 마치 형벌처럼 여기고 어떻게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밖으로 겉돌거나 무의미한 만남에 에너지를 쏟아붓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평온하고 지혜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완벽한 자유이자 축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도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단단한 마음의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와 루키우스 세네카의 지혜를 빌려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습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핵심 원칙은 다음 4가지입니다. 첫째, 고독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즐기는 태도입니다. 둘째,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내면의 척도를 세우는 훈련입니다. 셋째, 스스로에게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작고 단단한 일상의 의식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넷째, 소유하는 삶에서 벗어나 존재하는 삶 자체의 가치를 두는 마음가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노인의 짧은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은 평생을 헌신적인 아버지이자 사교적인 친구로 살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달력을 약속으로 빼곡하게 채우고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식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끝나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면 그는 언제나 지독한 허무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웃고 떠들었지만 그의 영혼은 언제나 굶주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무리한 일정으로 몸져 눕게 되었고 며칠 동안 아무도 만나지 못한 채 홀로 방 안에 남겨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립감이 숨막히도록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면서 그는 텅 빈 방 안에 흐르는 고요함이 주는 묘한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타인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달력의 약속들을 모두 지워버리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가 어떻게 고독을 마주해야 하는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제부터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원칙을 하나씩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고독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즐기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과 고독을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의미하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일 때만 온전히 자신일 수 있다. 이 문장은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게 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애써 웃음을 짓고 때로는 내 본심과 다른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이는 피할 수 없는 생존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나의 진짜 감정, 나의 진짜 생각, 나의 진짜 욕망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채 타인의 무대에 서는 배우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노년기가 되어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관계가 단출해지는 것은 이 피곤한 연극을 끝내고 무대 뒤로 내려와 진짜 내 모습을 마주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한 가지 흔한 일상 사례를 상상해 보십시오. 주말 오후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빠 연락이 없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없는 날입니다. 거실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 텔레비전 채널만 의미 없이 돌리고 있습니다. 집안은 적막하고 시계의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빠져 우울해합니다.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이 밀려오고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비참함에 눈물 짓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이 고요를 깨기 위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의미 없는 연락을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이 시간을 전혀 다르게 맞이합니다. 그들은 이 적막을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받아들입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리고 창밖의 풍경을 가만히 응시합니다. 그들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자극이 없어도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무한한 세계를 탐험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홀로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면이 풍부한 사람은 완전한 고독 속에서도 자신의 사색과 환상으로 큰 즐거움을 얻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끊임없이 사교 모임과 연극, 오락을 쫓아다녀도 지루함을 면치 못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외부의 자산들을 쌓아 올립니다. 돈, 명예, 인맥,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고 있으며 언제든 내 곁을 떠날 수 있는 신기루 같은 것들입니다. 나이가 들고 육체가 쇠잔해지면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외부의 조건들은 하나둘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이때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구명조끼는 바로 내면의 자원입니다. 고독을 즐긴다는 것은 이 내면의 자원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가꾸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고독을 견디는 수준을 넘어 즐길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간관계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누군가 나의 외로움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자식이 나의 노후를 즐겁게 해줄 것이라 믿고 친구가 나의 적적함을 달래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추운 겨울날의 고슴도치들에 비유했습니다. 추위에 떠는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고통을 느끼고 다시 멀어집니다. 멀어지면 다시 추위를 느끼고 다가가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지나치게 밀착하려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상처를 입게 됩니다. 특히 노년의 관계에서는 기대치를 한없이 낮추어야 합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고 친구는 친구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나의 행복은 오직 나 스스로 책임진다는 독립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고독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혼자 무언가를 깊이 있게 음미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자연을 관찰하는 일상적인 행위들을 누군가와 함께 얕게 나누는 대신 혼자서 아주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산책할 때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걷기보다는 혼자 조용히 걸으며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뺨을 스치는 바람의 온도,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에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자연이라는 위대한 우주와 깊이 교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지 마십시오. 정갈하게 상을 차리고 음식의 색깔과 향기를 음미하며 그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거쳐온 햇살과 비와 바람의 시간을 상상하며 천천히 씹어 넘기십시오. 이런 작은 행위들이 모여 당신의 내면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견고한 평화의 성을 쌓아 올릴 것입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기 대화의 시간을 허락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다가올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담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은 오직 깊은 고독 속에서만 길러집니다. 그러니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려 도망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두 팔을 벌려 그 고유한 영광을 맞이하십시오. 그곳에 당신이 평생을 찾아 헤매던 진정한 자유와 평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둘째,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내면의 척도를 세우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불행의 대부분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체면과 남의 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남들에게 내 삶이 어떻게 보일지를 끊임없이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강박은 노년이 되어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회적 성취가 멈추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타인의 인정에 더욱 목말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이 어리석은 태도를 아주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타인의 머릿속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자리 잡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좁은 곳이다. 이 얼마나 통쾌하고 정확한 지적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왜 그렇게 남의 평가에 목을 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내면의 스스로의 가치를 판단할 확고한 기준, 즉 내면의 척도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존중하고 나의 삶에 당당하다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동창회나 모임에 나갔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은퇴 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저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새로 산 자동차나 아파트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누구의 자식은 대기업에 들어갔다더라. 누구는 손주가 명문대에 입학했다더라. 누구는 노후 연금이 얼마라더라 하는 식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오고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무리 평온했던 마음이라도 금세 초라해지고 박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자신의 평범한 자식들이 원망스러워지고 젊은 시절 더 악착같이 돈을 모으지 못한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한없이 무겁고 우울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의 척도로 내 삶을 재단할 때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굳건하고 평온한 사람들은 이런 비교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자랑을 그저 그 사람의 삶일 뿐이라고 무심하게 넘깁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잣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이나 지위, 자식의 성공 여부가 한 인간의 가치를 결정짓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루키우스 세네카는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의 태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외부의 어떤 것에도 기대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만 모든 기쁨을 찾아낸다. 그는 또한 타인의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는 것은 자신의 주권을 남에게 넘겨주는 노예와 같은 삶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면의 척도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타인의 화려한 모습은 겉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도 밤새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고 자식이 크게 성공한 사람도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삶의 밝은 면만 보고 내 삶의 어두운 면과 비교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릅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삶을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무엇인가,
즉 그 사람의 인격과 지성, 내면의 자질입니다. 둘째는 인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즉 재산과 소유물입니다. 셋째는 인간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즉 명예와 지위입니다. 그는 이 중에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오직 첫 번째,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존재 자체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소유물은 잃어버릴 수 있고, 명예는 타인의 변덕스러운 입방아에 의해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직 내가 누구이며 어떤 지혜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지, 내면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하는 존재의 속성만이 죽을 때까지 나를 지켜주는 유일하고 영원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늙어갈수록 시선을 밖이 아닌 안으로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남들이 내 옷차림을 어떻게 볼까, 내 집 평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구분 등을 보고 노인이라고 무시하지는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들을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대신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 하늘의 구름을 보며 경이로움을 느꼈는가? 나는 내게 주어진 소박한 식사에 진심으로 감사했는가? 나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 그 어떤 부자나 권력자보다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소박한 익명성의 자유를 즐기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낯선 곳을 산책해 보십시오. 모자를 푹 눌러쓰고 시장통을 거닐거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네의 낡은 도서관에 앉아보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도 어느 직장의 은퇴자도 어떤 동네의 주민도 아닌 그저 숨쉬고 걷는 하나의 생명체일 뿐입니다. 그 가벼움과 자유로움을 만끽하십시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주름이 지고 머리가 하얗게 새어갑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매력을 잃어가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의 척도를 세운 사람에게 주름은 훈장이며 흰머리는 지혜의 왕관입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의 팽팽한 피부를 그리워하며 거울 앞에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려 발버둥 치는 대신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자연의 위대한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숭고한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타인의 인정은 한여름 밤의 바람처럼 변덕스럽고 덧없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당신의 소중한 영혼을 펄럭이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에 대한 심판관은 오직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내면 깊은 곳에 단단한 닻을 내리십시오.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확신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스스로에게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작고 단단한 일상의 의식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느라 분초를 다투며 살았지만 이제는 온전히 내가 지배할 수 있는 시간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많은 노년의 사람들은 이 넘치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거대한 공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루를 무기력하게 흘려보냅니다. 늦은 아침까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켜고 소파와 한몸이 되어 영혼 없이 시간을 죽입니다. 그들에게 하루는 너무나 길고 지루하며 삶은 생기를 잃은 무채색으로 변해버립니다. 이러한 무기력함은 신체적인 노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노쇠를 가속화하는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이 독약을 해독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일상의 아주 작고 평범한 행위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규칙적인 의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루키우스 세네카는 그의 저서인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에서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뼈있는 충고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끊임없이 불평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치 시간이 영원히 주어질 것처럼 무의미하게 탕진해버린다. 그는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을 예술 작품을 다루듯 섬세하게 조각해 나갑니다. 이 조각의 과정이 바로 일상의 의식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일상의 의식이란 단순히 습관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습관이 무의식적이고 기계적인 반복이라면 의식은 온전한 깨어있음과 정신적 몰입이 동반된 거룩한 반복입니다. 아주 단순한 사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 차를 끓여 마시는 행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것은 그저 잠을 깨우기 위해 물을 끓이고 티백을 우려내어 훌쩍 마셔버리는 기계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일상을 의식으로 만드는 사람에게 이 시간은 깊은 명상의 시간입니다. 주전자에 물을 채우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켤 때 들리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물이 끓어오르며 피어오르는 하얀 수증기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찻잎이 뜨거운 물 속에서 서서히 풀리며 내뿜는 쌉싸름하고 향긋한 내음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따뜻한 찻잔의 온기가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한 모금 천천히 넘기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하루에 조용한 감사를 표합니다. 단 10분의 시간이라도 이렇게 온전한 몰입을 경험하고 나면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집니다. 마음속에 탁한 불순물들이 가라앉고 맑은 고요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고 단단한 의식들은 우리 삶의 뼈대를 형성합니다. 세상의 풍파가 몰아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도 규칙적으로 행하는 나만의 의식은 나를 현실에 단단히 붙들어 매는 강력한 닻의 역할을 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동네를 산책하는 것도 훌륭한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정해놓고 서둘러 걷는 운동이 아닙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며 계절의 미세한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보이지 않았던 작은 들꽃이 피어난 것을 발견하고 길고양이의 안부를 속으로 물으며 볼에 닿는 바람의 온도가 어제와 어떻게 다른지 섬세하게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런 산책은 단순히 육체를 단련하는 것을 넘어 영혼을 맑게 세탁하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독서 또한 노년에 반드시 가져야 할 훌륭한 의식입니다. 하지만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 남들이 읽는 베스트셀러를 억지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의 책 혹은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낸 고전 철학서 한 권을 곁에 두고 매일 조금씩 곱씹으며 읽어보십시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독서에 대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추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끌려다니는 독서는 피해야 한다. 독서는 오직 나의 사색을 돕는 도구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그의 말처럼 글자를 읽는 행위에 급급하지 말고 한 문장을 읽고 창밖을 보며 오랫동안 자신의 생각과 연결해보는 느린 독서를 실천해 보십시오. 위대한 사상가들의 영혼과 대화하는 그 묵직한 몰입감은 당신의 고독을 한없이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거창한 문장력이나 특별한 사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날 하루 나의 마음을 흔들었던 아주 작은 감정의 동요,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찰나의 깨달음, 혹은 누군가에게 느꼈던 서운함까지도 솔직하게 노트에 적어 내려가 보십시오. 종이 위에 내 마음을 꺼내어 놓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복잡했던 머릿속이 정리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근육이 빠지듯 마음의 근육도 허술해지기 쉽습니다. 우울과 무기력이라는 불청객은 바로 그 허술한 틈을 타고 우리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이 불청객의 침입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바로 스스로 부여한 일상의 규칙과 몰입의 시간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남이 짜놓은 일정표나 사회적 의무감에 끌려다니던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 삶의 진정한 지휘자가 되어 하루하루를 당신만의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작곡해 나가십시오.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화분에 물을 주는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행동들 속에 당신의 온전한 영혼을 깃들게 하십시오. 그렇게 쌓인 단단한 일상의 결들이 당신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의 바다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넷째, 소유하는 삶에서 벗어나 존재하는 삶 자체의 가치를 두는 마음가짐입니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손에 쥐려는 투쟁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의 좋은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경쟁합니다. 더 넓은 집, 더 많은 예금 잔고, 더 높은 직급, 더 그럴듯한 사회적 타이틀을 쟁취하기 위해 젊음을 불태웁니다. 이러한 소유욕은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끝없는 불안과 갈증의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남보다 덜 가졌다는 생각에 분노하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밑빠진 독에 고통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삶의 중대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동안 목숨처럼 여겼던 물질적 소유와 세속적 타이틀이 결국 허무한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일군 재산도 병원 침대 위에서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하며 과거에 화려했던 직함은 동네 산책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평생 동안 모아온 그 모든 것들을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자명한 진리를 가슴 깊이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비로소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궁극적인 자유를 향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이 부분에 대해 대단히 명쾌한 철학적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가지는 소유물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를 소유하고 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 재산을 지키고 관리하느라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며 스스로 재산의 노예가 된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물건을 소유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 물건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즉 우리의 생명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수십 년간 쌓아온 온갖 물건들이 집안 곳곳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입지 않는 옷들, 쓰지 않는 그릇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쟁여둔 잡동사니들이 벽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공간을 차지하고 청소와 관리라는 노동을 요구하며 알게 모르게 우리의 정신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늘 평온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노인들의 삶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새로운 물건을 사들이는 일에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들을 하나둘씩 덜어내는 연습을 합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주변에 나누어 주거나 과감하게 버림으로써 자신의 물리적 공간과 정신적 공간을 동시에 비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비움의 과정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군더더기를 걷어내고 가장 본질적인 자아와 대면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물건이 줄어들면 신기하게도 마음의 여유가 생겨납니다. 먼지를 닦고 정리해야 할 대상이 사라진 자리에 창문으로 쏟아지는 따뜻한 햇살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를 넘어 존재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소유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물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마음의 짐, 즉 타인에 대한 기대, 과거의 후회, 오래된 원망,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루키우스 세네카는
죽음과 삶에 대해 깊이 고찰하며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죽어가고 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은 이미 죽음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에 얽매이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지금 여기 나에게 주어진 현재라는 선물을 온전히 누려야 한다. 존재 자체의 가치를 둔다는 것은 바로 이 세네카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고 과거에 어떤 대단한 사람이었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모두 잊어버리십시오. 오직 내가 지금 이 순간 호흡하고 느끼고 살아있다는 그 순수한 생명력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새소리를 듣고 내가 살아있어 이 아름다운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음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존재의 기쁨입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을 보며 그 생명력에 경탄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의 온기를 감사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나이 들어간다는 사실조차 두려움이 아니라 겸허한 수용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낡고 쇠퇴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기억력은 흐려지고 관절은 삐걱거리며 걸음걸이는 느려집니다.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은 잃어가는 젊음과 건강에 절망하며 우울증에 빠집니다. 하지만 존재에 집중하는 사람은 신체의 변화를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쇠퇴가 오히려 영혼의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뜨거운 피와 맹목적인 욕망이 가라앉은 자리에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맑고 깊은 지혜의 샘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노년의 지혜에 대해 이렇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청년기에는 세상을 마치 화려한 연극 무대처럼 바라보며 환상에 빠져 살지만 노년이 되면 그 무대 뒤의 엉성한 장치와 소품들을 꿰뚫어보게 된다. 이러한 환멸은 결코 슬픈 것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를 모든 미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가장 위대한 통찰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삶이라는 연극의 화려한 조명과 박수갈채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어깨를 짓누르는 욕망과 소유의 배낭을 바닥에 내려놓아도 좋을 때입니다. 당신이 손에 꽉 쥐고 있던 것들을 스르르 놓아버리는 순간 두려움 대신 형언할 수 없는 가벼움과 해방감이 당신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빈손이 되어야만 비로소 세상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쓰다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무언가를 더 얻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존재 자체로 충분히 위대하며 완벽합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당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당신의 폐로 공기가 드나드는 그 경이로운 기적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것이 바로 인생의 늦가을에 우리가 도달해야 할 가장 눈부시고 평온한 경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철학의 깊은 지혜를 통해 혼자 있어도 항상 평온하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4가지 비밀스러운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고독을 외로움이라는 형벌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풍성하게 가꾸는 가장 완벽한 자유이자 영광으로 적극 수용하는 태도를 배웠습니다. 둘째,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평가라는 허상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오직 내면의 깊은 곳에 스스로의 가치를 판단하는 확고한 척도를 세우는 훈련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지루하고 무기력하게 흘려보내기 쉬운 노년의 시간을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책을 읽는 작고 단단한 의식들로 채워 넣어 스스로에게 온전히 몰입하는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맹목적으로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소유의 짐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살아있다는 존재 자체의 경이로움에 집중하는 텅 빈 충만의 지혜를 성찰해 보았습니다. 이 4가지 원칙은 머리로 이해하기는 쉽지만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우리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문득 밀려오는 짙은 적막감에 다시 마음이 흔들리고 타인의 자랑에 배가 아프며 무기력함에 빠져 하루를 허비하는 날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자신을 탓하거나 책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고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단 한 번의 깨달음으로 완벽한 성자가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마음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릴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나침반을 갖기 위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철학자들의 통찰이 당신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로 남아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마다 따뜻하고 환한 빛으로 당신의 내면을 비추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자신에게 고요히 질문 하나를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내 곁에 아무도 없는 텅 빈 시간 속에서 나 스스로에게 얼마나 다정한 친구가 되어 주었는가? 당신의 남은 삶이 타인에게 기대는 덩굴이 아니라 홀로 들판에 서서 깊은 뿌리로 대지의 양분을 빨아들이고 무성한 잎으로 태양을 품어 안는 한 그루의 단단하고 고독한 나무와 같기를 응원합니다. 그 나무의 그늘 아래서 당신 자신이 가장 먼저 평온하게 쉬고 스쳐가는 바람조차 머물다 가는 아름다운 풍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